1907년 7월 18일 밤 중무장한 일본군들이 황궁을 포위하고 일본군의 대포가 궁궐을 향해 공포를 발사합니다. 제국 심장부에서 일어난 무력 시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중화전에서 연출된 기이한 풍경. 나이든 황관과 젊은 황관이 고종과 황태자인 순종을 대신해 양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 퇴위, 황위를 빼앗긴 고종은 이제 종이호랑이가 되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국가 대한제국의 꿈도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일본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던 그 순간 고종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무에서 내려와 내 거란 말이야. 내려오라니, 이게 어떻게 네 나무야? 너 한 방 먹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로 사실상 한반도를 장악한 일본. 1906년 5월 독일의 황제는 한 통의 밀서를 받습니다. 진과 이 나라에 파국이 왔습니다. 일본의 공격이 날로 심해지니 본국의 독립을 보장해줄 폐하의 우위를 기대합니다. 폐하의 좋은 형제가. 독일 황제에게 밀서를 보낸 이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그렇다면 고종은 왜 독일 황제에게 밀서를 보냈을까? 또 그 밀서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고종이 독일 황제에게 보낸 또 다른 밀서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종 황제가 독일 황제 빌헤름 2세에게 쓴 밀서인데요. 편지 봉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앞면에는 대덕국 대황제 폐하, 즉 독일 황제 빌헤름 2세에게 보내는 수신인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밀서도 굉장히 작습니다. 고종은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이 비밀스런 편지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고발하고 독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이 대덕국 대황제 폐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에게 파국이 닥쳐왔습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독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보장해줄 폐하의 우위를 기대합니다. 광무 10년 1월 경운궁에서 폐하의 좋은 형제. 하지만 고종의 이 밀서는 빌헬름 2세에게 전달되지 못했는데요. 자신들의 황제인 빌헤름 2세에게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올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빌헬름 2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독일 외교부에 보관된 고종의 밀서들. 고종은 포기하지 않고 답신이 올 때까지 계속 밀서들을 보냅니다. 밀서들이 가지고 간 고종의 밀서는 중국을 거쳐 독일 외교부로 전해졌는데요. 고종의 이런 노력은 마침내 독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독일에서
한반도의 주변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독일 무관 잔더가 한반도 주변 군사 요충지에서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들도 그런 첩보 활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들은 독일의 대한반도 외교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황제 비레름 2세가 직접 받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충고를 외교 충고를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1조입니다. 한일 정서의 첫 번째 항목인데 그 부분에 바로 이제 비레름 2세가 줄을 쳐놓고 아하 알죠 아넥시온 합병하려고. 을사늑약에 감추어진 일본의 야욕을 정확히 읽어낸 비렐름 2세. 그는 독일 외교 자문관 홀슈타인을 통해 직접 을사늑약에 개입하려 합니다. 홀슈타인은 먼저 을사늑약에 함께 이의를 제기할 강대국을 찾았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진 러시아, 오랜 숙적 프랑스 대신 미국을 선택합니다. 을사늑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미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할까? 미국 정부는 을사늑약을 인정하기로 했음. 서울 주재 미국 공사관이 철수했음.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철수해버린 미국. 독일은 더 이상 고종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 측이 카스라 테프트 미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 공개 외교로 됐다고 그러면 독일 측에서는 최소한 미국에게 그렇게 협력을 요청한다든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아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갖다가 어떻게 같이 한번 취급해 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해 봤을 겁니다. 미국의 배신과 독일의 포기. 고종은 밀사들을 다시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종은 전방위 밀사 외교를 지시하는데요. 전 세계 9개 나라로 파견된 밀사들. 그들의 품속에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고종의 친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 고종의 밀서. 고종은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을 때 이 강요에 의한 또 위임장이나 비준서와 같은 형식적 절차도 어긴 이런 을사조약이야말로 당시의 국제법, 당시 용어로는 만국공법이라고 했는데요. 만국공법에 의거했을 때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국 강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고종 황제가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 강대국 국가 원수들, 즉 황제들에게 밀서를 써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고종의 밀서 외교라는 것도 상당히 독립 유지라든지 독립 획득을 위한 많은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로 보낸 3인의 특사도 그런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46개국에서) 247명의 대표가 참석한 만국평화회의. 일본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특사들은 국제 여론에 직접 호소합니다. 일본의 개화된 면만 보지 말고 야만적이고 배신적인 면도 봐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였습니다. 고종의 밀사 외교는 일본의 역공을 받습니다. 통감부가 고종 제거 작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에 있던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이 귀국한 건 1905년. 제가 듣기는 이제 이등반문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오면서 네가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러면 임금을 시켜주겠다고.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의친왕은 이토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궁에 들어가서 뵙고 오시면 가서 절대로 주시면 안 된다고, 찍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야말로 땅을 치시면서 우셨대요. 그래서 토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이토에 맞섰던 의친왕. 이토는 작전을 바꿔 일본 내각에 도움을 청합니다. 일본으로 극비 전보문까지 보내는데요. 내각 회의를 열어 황제의 양위를 결행하시오. 일본 내각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고종은 퇴위시키고 본국의 모든 대사를 황태자에게 넘길 것. 고종이 퇴위하자마자 일본의 황태자가 서울로 입성합니다. 그가 탄 마차를 위해 황궁 문턱이 허물어지고 하늘을 찌를 듯한 아치가 세워졌는데요. 그 기세가 마치 개선장군 같았습니다. 그 시각 통감부, 또 하나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이토가 일본인 사진사 무라카미 텐신을 부른 것인데요. 음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경회로에서였습니다. 요시히토가 대한제국의 황궁에서 찍은 첫 번째 기념사진, 그 배경이 된 곳이죠. 이 사진은 일본 황태자인 이제 요시히토가 1907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그 경야로 앞에서 이제 그 기념 사진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시히토를 이제 중앙에 놓고 영친왕, 다케이토 친왕,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한 발짝씩 앞으로 이제 내비된 상태에서 찍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요시히토의 이제 키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이제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각적 효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사진으로 메이지 천황에게 극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던 이토는 이미지의 정치학을 누구보다 잘 활용한 인물이었는데요. 중명전 앞에서 찍은 이 사진 속에도 충격적인 이미지 조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몸이 반토막이 난 이 사람, 바로 얼마 전에 퇴위당한 고종입니다. 고종의 신체가 이제 훼손된 채, 사진적으로 훼손된 채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사진들을 여러 책자라든지 사진첩에 이제 반복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조선 왕조의 어떤 그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사진첩으로도 배포된 친일 내각의 기념사진에서 몸이 반토막이 난 채로 사진 찍힌 황제. 이 사진으로 토막이 난 것은 황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조작은 공포 정치에도 활용됐습니다. 이 사진들은 2명의 일본인 사진사를 고용해 공개 차용의 전 과정을 찍은 다음 그림 엽서로 판매한 것인데요. 일본에 정하는 건 곧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 수 있게 뭐 사진관에서 이렇게 판매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요. 그 협조적이 않은 이제 조선인들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어떤 효과를 그런 이제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각적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거세당한 황제. 이토의 이미지 조작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고종 퇴위 후 민심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저항의 불길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점포들이 문을 닫고 각처에서 집회를 하는데 불온한 상황이다. 오늘 오후 조선군 일부가 충격을 가해왔다. 우리 순사들이 출동했다. 한층 강화된 일본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해 서구 사회에 알린 이들이 나타납니다. 의병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 맥킨지. 일본 군들이 의병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총검에 찔린 의병들은 짐승들처럼 만세 소리를 질렀다. 일본 군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찔렀다. 그러나 의병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독일의 무관 헤르만 잔더. 일본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그는 양민 학살을 목격한 다음부터 생각을 바꿉니다. 일본군들이 57발의 총탄을 날렸다. 한국인들은 몸이 벌집이 되어 죽었다. 시체는 몇 세나 버려져 있다가 독수리가 얼굴을 파먹은 후에야 매장됐다. 겉으로는 매우 문명화된 듯 보이는 일본의 야만성을 본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대한제국의 호의적인 서양인들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에 불을 질렀다고 특종 보도한 베델. 대한제국 왕궁의 폐허화. 경운궁 화재는 일본의 소행. 경운궁 화재 특종 보도를 쓴 다음날 해임당한 반일 언론인 베델. 그는 1909년 37의 나이로 한국 땅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세력권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던 그때, 대한제국은 친한파 외국인들의 활약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산들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눈에 확 띄는 붉은색 영국 공사관이 있었고, 다른 언덕엔 러시아 공사관의 높은 탑과 화려한 정문이 매우 이채로웠다. 경운궁을 중심으로 7개 나라 공사관이 몰려있던 정동은 말 그대로 세계의 거리. 이들이 정동으로 모여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마포나루가 있어가지고 제물포에서 마포나루까지 배로 오고, 마포나루에서 아현동 그리고 서대문을 건너서 오게 되면 바로 정동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정변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던 장소가 정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때 외국 공사관으로 사들인 집들이
대개는 몰락한 민 씨의 일가 소유라는 것입니다. 헐값에 사들인 민 씨의 일가의 집을 그대로 사용한 미국 공사관도 그런 경우입니다. 경운궁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명전에서 황제가 주최했던 연회는 사교의 장이자 은밀한 외교전이 펼쳐지던 첩보의 장. 서양식으로 꾸며진 이 연회장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조명과 크고 넓은 방입니다. 황제 아련에는 엄격한 격식이 있었는데요. 대개는 예복을 갖춰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초대장은 황제 아련을 허락한다는 신호. 황제의 연회장으로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황제의 연회장으로 가는 길은 가마 행렬이 가득 메운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게 가마 멀니다. 연회에 초대된 이들은 외교관이거나 선교사, 상인들이었는데요. 고종은 이들을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락부 또는 정동의 그 주한 외교 공간들은 고종이 국력이 미양하고 아주 적고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군대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국가의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교였습니다. 고종이 아주 뛰어난 계명군주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 대신들이나 그 당시 전국의 이제 지식인들인 도수유생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대외사장에 한 걸음 앞서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외국 사절들과 또 해외 다녀온 이런 그 조정의 그 인사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입수하죠. 이 시기 고종이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외국어 교육입니다.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고종은 외교 아카데미의 교사들을 원어민으로 채용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학 보내 서구 근대 문물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종이 이렇게 외국어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동생인 하인리히 왕자가 왔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어 학교를 찾은 하인리히 왕자와 보련 교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독어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가? 고종 황제는 이들을 독일로 보내 서양 문물을 배우게 하려고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즉 서구 유럽과 미국으로 직접 한국인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다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나라의 문물을 갖다가 직접 수입하자고 그러는 이른바 1차적 근대화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통해 나라의 살 길을 모색했던 고종. 서양 문물을 직접 익힐 수 있는 어학 능력은 곧 국력이었습니다. 선교사들 보고서는 아련을 받을 때 선교사들은 우리의 교사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보내달라. 이런 발언을 직접 할 정도로 이 서양의 새로운 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쏟았습니다. 외교관들에게도 외국어 능력은 필수.
헤이그 특사 이휘종은 5개 국어에 능통했던 언어 능력자였습니다. 여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시기를 거쳐 스스로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젊은 외교관들의 등장. 이들이 밀서 외교의 최전선에 투입됩니다. 을사늑약 이틀 전에 받은 고종의 정보를 독일어로 번역한 이는 독일 공사 민철운. 일본이 군대로 유협해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것은 국제법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그대는 독일의 도움을 청해 방법을 찾으라. 고종이 을사늑약을 그 강요당할 당시는 바로 이거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아니, 대한제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고 하고 황실의 안녕을 본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외교권을 빼앗는 내용은 그 의정서하고 상반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협박 문서를 강제적으로 강요를 했고 대신들을 협박해서 밀고 나갔다는 내용을 해외에 알리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민철운이 직접 번역한 이 밀서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됐음을 보여주는 원천무효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외국어 능력으로 무장한 젊은 외교관들은 자주와 독립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 만나게 되는 앨리스 아일랜드. 이민국이었던 앨리스 아일랜드는 뉴욕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했던 미국의 관문이었습니다. Presently, we're standing in the Great Hall, the registry room of Ellis Island. It is in this location that the early immigrants that came to New York were brought to Ellis Island to be processed. 1900년대 초까지 이곳에 온 한국인은 모두 400여 명. 최근 흥미로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From the mid-1800s, Sung Sho Yi, and he is traveling, we have found out, with the man underneath him, who is Oni Chung Yi. 100여 년 만에 공개된 명단 속의 두 남자, 이상설과 이휘종. 한 달 전에 헤이그로 파견됐던 고종의 밀사들입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이휘종은 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진의 아들. They are representing the imperial mi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헤이그에서 온 그들의 두 번째 미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891년에) 매입한 대한제국 최초의 외교 공관. 이 공사관은 고종이 25,000달러를 주고 매입한 북미 외교의 전진기지이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특사들은 이곳에서 미국을 상대로 일제 침략을 알리고 지지를 끌어내려 노력합니다.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행정부는 이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이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것을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종이 보낸 특사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특사 파견 그 이후에도 고종은 끊임없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미공사관에서 이루어진 특사들의 항일 활동은 미국 정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사회에 반일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 정거장에서 발생한 스티븐슨 저격 사건. 스티븐슨이 을사늑약은 정당한 것이라고 망언을 하자 한인들의 응징이 계속되는데요. 스티븐슨이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친일 행각을 계속하자 분을 이기지 못한 전명훈 등이 총을 꺼내든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스티븐슨,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전명훈의 의거가 있자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자국인인 스티븐슨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명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국제 여론에 호소했던 밀사들이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고종과 중명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해외 인문사 브랜치를 구축하는 임무를 동시에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확실히 보이기도 하고 제국 인문사 요원으로 겸하는 사람도 있었을 보입니다. 이토를 저격한 이는 33살의 안중근. 이토는 한일 평합을 동양 평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민 공법에 의거해 이토를 처단했다. 日本の中では要は韓国というのは国家観念がない国というふうなイメージというのが非常に強かったわけですね。でしかしながら伊藤をですね射殺した安順軍の人となりというのが、彼は旅順の監獄に服役させられますけれども、そこでさまざまな彼の振る舞いというのが日本の中に伝わってくるわけですね。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일제의 침략에 항거해온 고종의 저항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안중근과 고종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른바 제국적 질서를,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 국제 정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나가고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데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었던 그 전통적인 조선 지식인의 모습을 끝내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중근의 재판 과정에서 이토의 저격을 고종이 지휘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1910년 2월과 3월 블라디보스톡 주재 일본 총영사 오오시마가 당시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에게 보낸 탐문 보고서. (1910년 2월 17일자) 태왕제 밀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밀사들의 동향을 추적한 것인데요. 안중근을 구하러 온 밀사 2명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하의 친세가 찍힌 밀서를 가지고 안중근을 구해내기 위해 왔습니다. 안중근 구출 작전을 지시했다는 고종. 그가 정말 이토 저격 사건의 배후일까요? 손해 조선 통감이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유능한 영국인 변호사에게 안중근의 변호를 부탁했고 변호 비용으로 들어간 1만 엔을 상해의 민영익 등이 모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 측 탐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해일의 근원은 조선의 황제다. 10월 하얼빈에서 일어난 흉변 사건도 궁정에서 선동한 것이다. 이토의 여순 방문을 알리는 기사가 난 건 1909년 10월 10일. 열흘 뒤 헐버트가 고종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 상해로 출발하고 엿새 후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합니다. 이토의 죽음과 고종의 비자금, 그리고 고종의 밀사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거 작업을 서울의 황제와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그걸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인문사 요원들 활동은 적어도 안중근 하얼빈 의거까지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개월 후 총살당한 안중근. 그의 동양 평화로는 역사를 바꾼 6발의 총선과 함께 세계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1909년 11월 4일) 이토의 장례는 도쿄에서 일본의 국정으로 치러졌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영웅이자 한반도 침략의 원흉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토의 오랜 숙적이었던 고종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토를 잃어버린 일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2, 제3의 안중근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내각은 극비로 결의했던 내용을 실행에 옮깁니다. 제국의 대한 방침. 제국은 한국에 대해 정치 및 군사권의 실권을 확보하고 경제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의 이익을 도모한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에서 모든 정치 집회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한일 병합조약이 발표됩니다. 実際のところは侵略的な行為に基づいて軍隊の力で、民族の意思を否定して、併合が行わ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あたかも韓国側の望んだ希望に基づいて、日本側がそれを受け入れて、併合してやったと併合してあげた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条約になっていて、条約というからには対等な立場の自由な意思によって結ばれたというふうに形式をとっていますので、それがとにかく全面的に欺瞞的であると。 진정으로 강하고 큰 나라를 꿈꿨던 고종. 그의 꿈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세계 1차 대전 중인 1914년 12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앞으로 한 통의 밀서가 전해집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대한제국의 고종. 사악한 일본이 조국의 배신자들과 손잡고
무력으로 본인의 통치권을 빼앗고 신하를 살해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아야 합니까? 본인의 조국이 약하다고 하지만 찬란한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2천만 명의 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려왔고 일본이 덕국을 침략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폐하의 분노가 사악한 적을 분쇄시킬 때 비로소 본인은 천지신명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종이 꾸었던 꿈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러면서 끝까지 이른바 제국, 특히 이제 일본에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저항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외부로 이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후에 독립운동에 저항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원천이 되는 힘이 되어진 한편으로 1919년 1월 21일 끝까지 자주와 독립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놓지 않았던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하였던 19세기 진정으로 개화의 주인이고자 했던 망국의 군주. 고종의 장례식이 기폭제가 되어 일어난 3.1운동은 나라를 지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고종에 대한 민중의 답이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공사관 반환 파트너십. 7선의 하원의원 콜먼과 연방 하원의원 7명이 후원한 이 행사는 미국 주류 사회의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강탈당한 옛 주미공사관을 되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봐주세요. 아무리 야단을 했더라도 약하지 않았으면 뺏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해서 잘 돼가지고 세상 사람이 알아서 세상 사람이 그거 그 빌딩이 정말 암만 해도 우리들이 그 빌딩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대한제국 최초의 외교 공관이자 북미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주미공사관. 강제병합과 동시에 단돈 5달러에 팔려버린 이 건물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자존심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한미 외교 관계의 큰 역사적인 전환점인데 이것을 5달러의 가짜 계약서로 추정되는 계약서에 의해서 매매가 됐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日本が韓国を併合して植民地としたというこの事実、この事実がどれほど深刻な、犯罪的とも言えるそういう行為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を日本人が深く理解するということが日韓の協力のやっぱり前提である基本である土台であるというふうに改めて思います。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나라. 인군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참된 나라를 꿈꾸었던 고종. 조금 더 선명한 정책을 쓰면서 좀 더 속도를 낼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느낌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지식인들이 역시 모두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순수함,
이런 것들을 견지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끝까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강제병합 100년, 대한제국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그의 꿈이 그려낸 이 땅의 역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에게 시해당한 왕비의 영웅에 다짐이라도 하듯 친경비라는 이름으로 제국의 꿈을 세웠던 고종. 고종의 못다 이룬 꿈이 광화문 한복판에 오롯이 서 있습니다.